사우디가 수천조 원 돈을 퍼붓는 나라. 사우디의 핵심 전략가가 있습니다. 그는 열차를 만들고 도시를 설계하고 중동의 미래를 직접 그려온 최고의 기술 관료였죠. 그런 그가 서울역 한복판에서 정적처럼 멈춰 섰습니다. 보고서를 쓰던 손이 떨렸고 말없이 눈을 감은 채 아무도 보지 않는데도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철도를 연구했지만 한국은 시간 위에 철로를 깔았고 그는 도시를 설계했지만 한국은 기업과 희생으로 국가를 설계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나는 기술을 사러 왔고 결국 사람을 배웠고 지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 교통부 전략기획고문 파이살 알하비입니다. 나이 64. 30년 동안 철도 설계 도면만 수천 장은 받고 각국 정부와 고속철도 프로젝트를 조율해왔죠. 최근엔 네옴시티, 그 어마어마한 계획도 맡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한국을 찾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사우디 국왕실이 제게 요청한 임무는 단순했어요. 한국의 철도 시스템, 직접 보고 오십시오. 기술이든 운영이든 협력 가능성을 판단해 오세요. 저는 기술만 보면 냉정한 사람입니다. 자국의 이익이 아니라면 아무리 좋은 기술이라도 배제하는 게 제 원칙이었어요. 그런데 서울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그 원칙을 놓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서울역은 생각보다 조용했습니다. 사람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혼잡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복잡한 구조물이나 화려한 조형물 같은 건 딱히 없었어요. 그러나 움직임 하나하나가 기계처럼 정교했고 그 속에서 수천 명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습니다. 입국 후 3시간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알 수 있었어요. 이 나라는 철도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가가 하나의 신경망처럼 작동하고 있다. 표를 예매하는 사람, 환승하는 사람, 대합실에 앉은 가족 모두가 마치 약속이나 한 듯 질서와 흐름 안에 있었죠. 도시가 국가의 축소판이라면 서울역은 분명 이 나라 시스템의 핵심 축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건 시간 감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열차 도착 1, 2분 전에 움직이고 방송은 딱 맞춰 예고하고 열차는 그 시간에 정확히 도착했어요. 물리적 시간도 중요하지만 국민 모두가 시간을 신뢰하고 움직인다는 점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상대적이죠. 특히 건설이나 교통 현장에서는 오차가 크고 기후나 변수에 따른 여유 시간까지 계산하는 게 보통입니다. 하지만 여긴 아니었어요. 열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표정은 마치 당연히 정시에 온다고 믿고 있는 눈빛이었죠. 서울에서 부산까지 직선거리 약 325km. KTX 첫 탑승을 위해 서울역 승강장으로 향했습니다. 열차는 정시에 도착했고 안내방송 역시 단 5초의 오차도 없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안의 기술자 감각이 움직이기 시작했죠. 좌석에 앉자마자 스톱워치를 눌렀습니다. 출발 시간 오전 9시 정각, 예정 도착 시간 오전 11시 15분. 사실 2, 3분 정도는 여유를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한국에서는 오히려 오만이었습니다. 열차가 가속할 때의 감각은 부드러웠고 강을 건널 때, 터널을 통과할 때도 흔들림이 거의 없었어요. 노선 설계와 차체 기술이 단단히 조화를 이룬 결과라는 게 체감됐습니다. 하지만 더 인상 깊었던 건 속도의 의미였습니다. 이 나라에선 빠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예측 가능한 빠름. 언제 도착할지 정확히 아는 빠름이 한국 철도의 본질이었어요. 이건 국가가 시간과 공간을 재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부산에 가까워질수록 창밖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도시마다 비슷한 철도 구조물이 보였고 정차역마다 배후에는 물류단지, 산업단지, 정비기지가 이어졌습니다. 정말 감탄했어요. 서울, 대전, 동대구, 부산. 모두 하나의 시간축 위에 자연스럽게 정렬돼 있었습니다. 이건 교통이 아니라 국토를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사우디에서는 국토가 워낙 넓다 보니 연결보다는 독립된 중심지 개발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고속이 중요하고 연결은 부차적인 요소로 취급돼 왔죠. 하지만 한국은 달랐어요. 여긴 모든 도시가 연결됨으로써 강해지는 구조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 연결이 곧 경쟁력이었어요. 그리고 그 경쟁력은 정시성과 시스템 위에 서 있었습니다.
열차 내부 디스플레이를 계속 주시했습니다. 속도는 시속 290km를 넘었고 실시간 위치, 정차역 도착 예상 시간까지 표시됐어요. 이런 정보 전달 구조는 편의가 아니라 신뢰 유지의 핵심이었습니다. 정확하게 도착하는 열차를 신뢰하게 되면 국민은 국가도 신뢰하게 된다. 나도 모르게 메모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이건 열차가 정시에 도착한다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이 약속된 흐름 속에서 움직인다는 감각, 그것이 바로 이 철도에서 느낀 가장 강력한 충격이었습니다. 부산역 도착 5분 전, 좌석 앞에 앉은 한 중년 남성이 통화를 하더군요. 궁금해서 현지 가이드에게 어떤 내용인지 물었습니다. 가이드는 이렇게 말하더군요. 11시 15분에 도착합니다. 11시 25분쯤엔 택시 타고 이동하겠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순간 정지된 것처럼 멍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철도를 믿고 계산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 시간 맞추듯 고속도로 소요 예측하듯이 아니라 그보다 더 정확하게 열차를 시간 단위로 믿고 말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 그냥 시간표가 아니구나. 이건 사회적 신뢰다. 마침내 부산역 도착. 제가 들고 있던 스톱워치에 찍힌 시간은 11시 15분 8초, 예정 도착 시간에서 8초 차이. 그 순간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이 나라는 열차를 설계한 게 아니라 국민의 시간 감각을 설계한 것이다. 이 나라가 왜 기후위기에도 팬데믹에도 무너지지 않았는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시간을 설계했고 시스템을 믿었고 그래서 국민은 국가를 신뢰하게 된 것이었죠. 부산역을 빠져나오던 순간이었습니다. 관광객들 틈에 섞여 매표소를 지나는데 한쪽에 임시 전시물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해외 건설 50년 기념, 중동에서의 시간들. 전시 제목을 보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패널 속에는 1970에서 80년대 중동에서 한국인들이 건설 현장에 참여하던 사진들이 걸려 있었어요. 흑백 필름의 입자가 거칠게 남아있던 사진들. 그중 한 장에 눈이 꽂혔습니다. 모래먼지가 자욱한 사막, 그리고 머리에 천 조각을 뒤집어 쓴 한국인 노동자들. 고된 표정, 구부러진 등, 철근을 어깨에 맨 채 땀으로 범벅된 모습. 단맘, 1979년. 그 지명을 보는 순간 순식간에 8살 소년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가 살던 집은 그 당시 단맘 외곽 단독주택에 있었어요. 아버지가 사우디 전기공사부에서 중간 관리자였기에 여유로운 환경이었죠. 매일 아침 등교길에 그 공사장 앞을 지나갔습니다. 멀리서 보면 시커먼 인부들이 움직이고 있었고 가까이 가면 모르는 언어가 들렸어요. 그들의 말은 당시엔 전혀 이해할 수 없었지만 톤만큼은 기억납니다. 꾸중과 농담이 섞인 아주 이상한 말투였죠. 그리고 그들 중 한 명이 저를 볼 때마다 어눌한 영어로 늘 물병을 건넸습니다. 물 마셨어?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때 저는 그들이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일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궁금했던 건 왜 그렇게 말랐는데도 땀이 그렇게 많이 날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지금 그때 그들이 만든 돈이 한국의 땅을 바꿨고 그 철로 위로 제가 타고 온 KTX가 달린다는 사실을 부산역 전시에서 비로소 알게 된 겁니다. 이것은 시간을 거슬러 와서 제 앞에 선 한 문장 같은 충격이었죠. 전시물 중에는 월급 봉투를 든 채 줄지어 서 있는 한국인 인부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은 자식의 교복이 되었고 고향 마을의 수도관이 되었고 나중엔 대한민국 철도의 기반이 되었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아니, 숨도 멎는 듯 했어요. 저는 그 사람들을 봤습니다. 내가 그 시간의 증인이었으니까요. 사우디는 석유로 세계를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사막 위에서 땀 흘리던 사람들을 기억하며 지금 국가 전체를 움직이는 나라가 되어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들이 시간과 공간 위에 남긴 신념 때문이었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1979년 사막에서 물을 건네주던 그 한국인은 지금 나에게 시간과 국가를 가르쳐주고 있다. 부산에서 다시 KTX를 타고 충청북도 오송역으로 향했습니다. 목적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고속철도 노선 중에서도 국가 균형 발전의 상징이라 불리는 이곳이
실제로 얼마나 전략적으로 설계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요. 오송은 서울과 대전 사이에 있습니다. 처음 듣는 지명이었지만 한국 내 교통, 의료, 바이오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부상한 곳이라고 하더군요. 그게 가능할까? 그저 조용한 중부 내륙에 불과한 땅이었을 텐데요. 역에서 내리는 순간 이 도시가 국가가 만들어낸 산업기지라는 걸 느꼈습니다. 출구로 나가자마자 보인 건 오송 첨단의료 복합단지, 그리고 질병관리청, KTX 차량정비기지, 조금 더 나가면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책바이오 캠퍼스, 그리고 입주 예정인 글로벌 제약사들까지. 어떻게 이런 곳에 이 정도 규모의 전략시설들이 모일 수 있지? 곧바로 현지 가이드를 통해 그 배경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이랬습니다. 이 지역은 원래 그저 논밭이었어요. 그런데 중동 송금 세대가 들어온 돈이 부지 매입, 초기 교통, 기반 공사에 사용되면서 신도시 개발의 핵심 축이 됐죠. 한국이 중동 건설 붐을 통해 벌어들인 외화가 국가 차원의 전략 인프라 구축에 쓰였다는 사실, 그것이 단지 과거의 흔적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이 땅의 구조 자체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 나를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수십 년 전 담맘에서 철근을 나르던 한국인 노동자의 손바닥, 그 손바닥에 스며든 땀이 지금은 이 도시의 아스팔트 속으로 흡수돼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흡수된 정도가 아니었어요. 이 도시는 그들의 피와 시간으로 설계되어 있었던 겁니다. 가이드는 덧붙였습니다. 여기 오송역 자체가 수도권 중심주의를 막기 위한 국가 철도 전략의 산물이에요. 수도권과 영남권을 동시에 연결하면서 충청을 독립된 축으로 세우는 구조죠. 이게 다 균형 발전이라는 이름으로 설계된 결과예요. 이 말을 듣는 순간 경악했습니다. 사우디에서도 우리는 새로운 도시를 짓고 있습니다. 네옴시티, 스마트 인프라, 초고속 교통망. 하지만 우리에겐 균형 발전이라는 발상 자체가 없었습니다. 우린 속도만 강조했죠. 한국은 방향까지 고려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게 철도를 중심으로 짜인 전략이라는 사실입니다. 열차가 빠르게 지나가는 곳이 아니라 열차가 정차하는 곳이 국가가 전략적으로 선택한 땅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땅에는 과거 담맘의 햇빛 아래서 흘러내리던 그 한국 청년들의 땀이 보이지 않게 배어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철도가 단순한 시스템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구조물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국가의 철학이 맞닿은 결과였어요. 그 순간 가이드가 말없이 손을 들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서 KTX 정차 시간은 딱 1분 30초예요.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이 도시는 전국과 연결돼 있죠.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1분 30초. 그 잠깐의 정차를 위해 수십 년의 시간과 수십만 명의 땀이 흘렀구나. 오송역에서 열차를 갈아타고 경상북도 영천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KTX가 아니라 저속 일반 열차였습니다. 소요 시간은 조금 길었지만 목적은 분명했어요. 현대로템 수소열차 시험선을 직접 확인하러 가는 길이었거든요. 사우디에서는 수소연료 기술에 회의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이론은 충분했지만 상용화에는 여전히 멀었다고 생각했죠. 기후 조건이 다르고 유지비가 높고 무엇보다 열차라는 시스템에 적용하는 건 아직 무리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한국이 그것을 현장에 올렸다는 소문이 들리자 직접 눈으로 보기 전에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영천 시험기지에 도착했을 때 숨이 턱 막혔습니다. 사막과는 전혀 다른 풍경. 푸른 들판 사이로 실험 선로가 길게 뻗어 있었고 그 위로 하얀 차체에 파란 띠가 그어진 수소열차 한 량이 조용히 움직이고 있었어요. 시동을 켰나 싶을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엔진음은커녕 진동조차 없었어요. 설계 담당 엔지니어가 저를 향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 열차는 수소연료전지 기반입니다. 최대 주행거리 600km 이상. 매연 제로, 진동 제로, 실내 소음은 기존 디젤 차량의 15% 수준이에요. 눈으로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감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이 열차는 기존 디젤 기관차보다 효율이 높고 온실가스도 배출하지 않으며 무엇보다 탄소 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국가교통망의 핵심 축으로 설계되어 있었죠.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석유가 필요 없다. 이 나라는 이미 석유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구나. 사우디는 세계 최대 산유국입니다. 우리는 석유를 팔아 도시를 만들고 열차를 움직이고 국가를 유지해왔죠. 그런데 한국은 석유 없이도 스스로 국가를 돌리는 기술을 만들어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격이었지만 정말 감정을 뒤흔든 건 기술이 아니라 기술을 설명하던 그 엔지니어의 말 한마디였습니다. 저는 석탄 기관차 정비공 출신이에요. 제가 처음 고친 열차가 검댕 묻은 디젤 차량이었죠. 그런데 지금은 제 아들이 이 수소열차 연구실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어요. 그의 말투엔 자랑도 과장도 없었어요. 그냥 아주 담담한 말투였지만 그 속엔 뼈를 깎는 세월이 담겨 있었죠. 우린 철로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미래를 달리게 하고 있네요. 수소열차는 신기술이 아니었어요. 세대를 건너간 신념이었고 국민이 다음 세대를 위해 설계한 책임의 형태였습니다. 그제야 알겠더군요. 왜 이 나라는 철도를 빠르게만 만들지 않는지, 왜 여전히 전 구간을 통제하고 정시 도착을 고수하고 왜 그토록 열차에 집착하듯 정성을 쏟는지. 이 열차는 기술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오송에서 봤던 그 균형 발전 전략도, 부산에서 느꼈던 시간 신뢰도, 서울역에서 체험했던 시스템의 흐름도 모두 이 수소열차 한 량에 농축돼 있었습니다. 조용히 사진을 찍었습니다. 열차만 찍지 않았습니다. 열차를 바라보는 정비사들, 설계도를 들고 걸어가는 연구원들, 그리고 그 뒤편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돌아가는 풍력 발전기의 날개까지. 그 전부가 한 세대의 희생으로 만들어진 다음 세대의 속도였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이 나라는 석유가 없어도 움직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에너지의 원천은 기술이 아니라 국민의 땀과 믿음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건 늦은 오후였습니다. 서울역 대합실에 앉아 다음 회의까지 남은 2시간 동안 노트북을 켰습니다. 며칠 동안 본 것들, KTX의 정시성, 오송의 전략적 위치, 수소열차의 철학. 그 모든 내용을 요약하며 보고서를 쓰고 있었죠. 그런데 익숙한 단어가 들려왔습니다. 담만 말이야. 그땐 사막이 전부였어. 리야드는 그래도 좀 낫지. 순간 키보드를 멈췄습니다. 담맘이라는 단어는 그날 전시관에서 사진을 보고 제 아내 시간을 깨운 단어였습니다. 조용히 뒤를 돌아보니 2명의 노인이 나란히 앉아 있었고 한 분은 목발을 옆에 세우고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방금 담맘 말씀하셨습니까? 그는 저를 보더니 살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우디에서 오셨나요? 예. 어릴 적 담맘에서 자랐습니다. 허허, 세상 좁네. 나는 거기서 10살짜리 아들 사진을 들고 철근 날랐지. 지금 우리 아들이 서울에서 교수하고 있어. 앞에 앉은 이 사람은 제가 어릴 적 보았던 그 땀 범벅의 노동자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정말로 그중 한 분일 수도 있었겠죠.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전엔 말이야 기차 타고 고향 내려갈 때 여기가 제일 쓸쓸했어. 돈 벌러 떠나는 사람들, 다시 중동 가는 사람들, 다 이곳을 지나갔지. 그 순간 지금 앉아있는 이 의자 위에도 누군가의 이별과 각오가 묻어 있었겠구나 싶었습니다. 그는 손주 생일이라 아들 집에 간다고 했어요. 물었습니다. 당시 중동에서 일하셨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뭐였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별거 없어. 돌아갈 수 있을까? 그 걱정뿐이었지. 비행기표가 없으면 그 먼 사막에서 나는 그냥 없어지는 사람이었거든. 그 말 속엔 모래보다 무거운 두려움이 배어 있었고 지금 이 철도 위에서 웃고 있는 한국 사회의 가장 깊은 뿌리가 숨어 있었어요. 그의 말을 듣고 그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이 나라의 열차는 단지 승객을 태우고 달리는 게 아니구나. 그 안엔 그들의 과거가, 그들의 가족이, 그리고 이 나라가 지켜온 존엄이 함께 타고 있었던 거야. 그는 일어나며 제게 인사를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시절을 기억해주는 외국 사람이 있다니. 그분이 떠난 후에도 한참을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가 남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안의 철도를 따라 달리고 있는 듯 했어요.
서울역에서 만난 그 70대 남성과의 대화는 제 안에 뭔가를 무너뜨렸습니다. 분석 보고서도 기술 평가표도 그날 이후로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이제 철도가 기술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위를 달리는 시간과 기업과 사람들이 보였어요. 출장 전 사우디 국왕실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했죠. 한국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나라다. 다만 중국이나 독일보다 얼마나 더 나은가를 확인하라. 그때까지만 해도 KTX의 정시율, GTX의 구조, 수소열차의 지속 가능성 모두 기술적 수치로만 평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나라는 숫자로 이해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가 마주친 한국은 정시에 도착하는 열차를 넘어서 정시에 움직이는 국민이 만든 사회였고 균형 발전 전략을 넘어서 희생을 기억하고 되갚는 나라였으며 수소열차의 선도국을 넘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책임감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스템은 도대체 누가 만든 걸까요? 정부, 기관, 기업. 이 나라에서는 시스템이 국민을 통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민이 스스로 시간을 지키고 신뢰를 쌓고 질서를 유지하며 그 위에 시스템이 따라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이 나라는 국민이 자신의 과거를 기억하고 국가가 그 기억을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서울 역사 곳곳에 중동 건설분 파견 세대의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기념비도 전시물도 묵묵히 청소 중이던 노인들의 인사도 그 전부가 과거를 잊지 않으려는 이 나라의 태도였죠. 한국은 과거를 지운 게 아니라 철도처럼 곧고 명확하게 계승하고 있었습니다. 그 위를 새로운 열차가 달릴 뿐이었어요. 방향은 같고 속도만 달라졌을 뿐이죠. 그 순간 이제 보고서를 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술을 분석해 수치화하는 일은 가능하겠지만 국민의 태도와 정신을 이해하지 못한 채 서류만 내는 건 그건 평가가 아니라 모독일 겁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수출입 계약이 되어선 안 된다고요. 우리는 시스템을 수입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정신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진짜 협력입니다. 다음 날 협력 방식을 수정한 보고서를 직접 작성했습니다. 차량 구매 항목은 유지했지만 그보다 더 큰 비중으로 공동 설계팀 파견, 운영 노하우 공동 워크숍, 기술자가 아닌 일반 국민과의 교류 프로그램까지 삽입했죠. 사우디의 기술 인력들이 한국의 철도 노선을 분석하는 것보다 서울역 플랫폼에서 10분간 시민들을 관찰하는 게 훨씬 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라 믿었어요. 출국 전날 아침 숙소 책상 위에 앉아 마지막 보고서를 쓰고 있었습니다. 보고서 제목은 바뀌었습니다. 처음엔 대한민국 철도 기술 평가 보고서였지만 지금은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철도 시스템과 국민 신뢰 구조에 대한 통합 분석 보고서. 기술이 중심이 아니라 국민과 시스템이 함께 움직이는 구조가 핵심이라는 뜻이었죠. 각 항목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고속열차 정시성, 사회적 신뢰를 기반으로 한 시간 통제 문화, 수소열차 기술, 세대를 연결하는 친환경 의식의 구현, 오송역 전략, 국가가 국민의 희생을 기억하는 구조, 운영체계, 통제보다 자율이 우선하는 시민 중심 시스템, 그리고 맨 마지막 장에는 사우디 정부에 전하는 직설적 제안이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기술 공급국이 아닙니다. 이 나라는 기술을 정직하게 쓰는 법을 아는 진정한 파트너 국가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협력해야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은 철도를 만든 게 아니라 철도를 믿을 수 있는 국민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줄을 쓰고 펜을 내려놨습니다. 그런데 왠지 모르게 책상 위가 흔들렸어요. 아니, 흔들린 건 제 손이었죠. 고요한 방 안에서 정확히 들려오는 소리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느껴졌어요.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눈앞에 단맘의 해질녘이 떠올랐습니다. 8살의 저는 작은 물병을 들고 공사장 벽에 기대 있었고 그때 철근을 들던 한국 아저씨가 나를 보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은 새까맸고 눈가는 터지고 입술은 갈라져 있었죠. 하지만 그가 그 물을 제게 먼저 내밀었던 그 장면이 이제 와서야 시간을 건너 제 마음에 도착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아무 대단한 말을 한 것도 아니었고
그저 묵묵히 일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가 깔던 철로 위로 한국의 KTX가 정시에 도착하고 있고 그들은 지금 열차를 타고 손주의 생일을 축하하러 가고 있으며 그의 나라는 세계 최초의 수소열차를 시험 운행하며 탄소 없는 미래를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끝내 자랑하지 않았다. 그러나 시간은 그를 기억했다. 내가 본 한국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스스로를 자랑하지 않지만 누구보다 단단하고 조용히 나아가는 나라. 기술보다 책임이 앞서고 속도보다 정시를 지키며 과거보다 후손을 먼저 보는 나라였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안 서울역을 지나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철로 위로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땀이 스쳐가는 장면이 마치 몸속을 관통하듯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가슴속에서 저도 모르게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그들을 봤다. 사막에서, 땀 속에서, 그리고 지금 나는 그들의 나라 앞에 고개를 숙였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기술을 사러 온 이 여행은 결국 제게 존경을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떠나며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우리는 이들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과 함께 미래를 짓기로 해야 한다. 그게 우리가 진심으로 존경할 수 있는 유일한 방식이다. 두 번째 사연 시작합니다. 여기 한 여성이 울부짖으며 외치고 있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요. 그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속아왔는지 한국에 와서야 깨달았다고 합니다. 위안부, 강제징용, 식민지배, 조선인 학살, 일본은 이 모든 진실을 감추고 거짓된 자부심만을 주입해왔습니다. 그리고 어리석은 일본 국민들은 그걸 아무런 의심 없이 받아들였죠. 저는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한국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은 채 흐느꼈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인지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타카하시 미유예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죠. 아주 평범한 가정에서 평범한 교육을 받으며 컸어요.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들은 말은 하나였어요. 우리는 예의 바르고 선진적인 나라에서 태어났어. 일본은 세계 최고야. 저 역시 의심 없이 그 말을 믿었습니다. 일본은 안전하고 질서정연하며 경제적으로도 성공한 나라였으니까요. 학교에서도 비슷한 교육을 받았어요. 사회 시간에는 일본이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근대화를 이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국어 시간에는 일본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를 읽었어요. TV에서는 늘 일본의 아름다운 사계절, 청결한 거리, 규칙을 잘 지키는 국민성을 자랑하는 프로그램이 방영됐죠. 특히 일본의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컸어요. 애니메이션, 전통 건축, 사무라이 정신 등을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동경하고 배워가려고 한다는 사실이 무척 뿌듯했어요. 게다가 일본은 기술력에서도 세계 최정상급이고 경제적으로도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강대국이라고 배웠죠. 하지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일본이 자랑스러울 만큼 우수한 나라라면 굳이 다른 나라를 깎아내릴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데 일본의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보면 유독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한국은 반일 감정이 강한 나라, 일본을 싫어하는 나라, 과거를 가지고 시비를 거는 나라. 마치 한국은 일본의 열등한 이웃이라는 듯한 보도들이었죠. 그런데 말이에요. 저는 한국에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자연스럽게 한국은 일본보다 못한 나라겠지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 교육받고 자란 사람이라면 다들 비슷할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라이벌이라고 부르면서도 속으로는 일본이 훨씬 우위라고 믿고 있었거든요. 대학생이 된 후에도 생각은 변하지 않았어요. 학교에서는 일본의 경제적 성공을 강조했고 쿨 재팬이라는 브랜드로 일본 문화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왔어요. 해외에서 일본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들을 보며 저는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교수님께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소개해 주셨는데 여러 나라 중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한국은 가까운 나라지만 굳이 교환학생까지 가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었죠. 게다가 한국은 일본보다 작은 나라잖아요. 일본은 G7 국가고 세계적인 경제 대국인데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유럽이나 미국을 가는 게 더 의미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교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국 경제는 놀라운 속도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GDP는 낮지만 IT 분야에서는 일본보다 앞서 있다는 분석도 있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한국이 일본보다 앞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봤어요. 일본과 한국 경제 비교, 일본과 한국 IT 산업 차이 같은 키워드를 찾아봤죠. 그런데 예상과 달리 생각보다 많은 기사와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술력과 경제 성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나왔어요. 직접 확인해보자는 마음으로 한국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지원했어요. 어차피 6개월짜리 프로그램이었고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 해도 일본만큼은 아닐 거라고 확신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던 순간 설레이면서도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사실 후회도 조금 했어요. 유럽이나 미국을 갈 걸 우리나라보다 못한 나라에 와서 과연 얼마나 배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인천공항은 거대한 규모의 최신식 설비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일본의 나리타 공항이나 간사이 공항과 비교해도 훨씬 세련돼 보였어요. 게다가 공항 내부에서 들리는 영어 방송은 유창했고 다양한 언어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살짝 당황했습니다. 일본에서는 공항에서조차 외국어 표기가 부족하고 직원들도 영어가 서툰 경우가 많거든요. 공항철도를 타고 서울 시내로 들어오면서 한국이 이런 나라라고 라는 생각마저 들었어요. 지하철역이 굉장히 깔끔하고 전광판과 자동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했고 심지어 와이파이까지 무료더라고요. 일본 지하철을 떠올려봤어요. 노후된 시설과 정신없는 환승 시스템, 일본어밖에 없는 표지판들.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충격은 계속됐어요. 가장 먼저 인터넷 속도가 말도 안 되게 빨랐어요. 집에서도, 카페에서도, 심지어 길거리에서도 와이파이가 터졌어요. 한국 친구들은 이 정도는 당연한 거야 라며 웃었지만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일본에서는 아직도 무료 와이파이를 찾기 힘들고 심지어 공공장소에서도 인터넷이 원활하지 않은 곳이 많거든요. 게다가 결제 시스템도 놀라웠어요.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쓰는 사람이 많고 신용카드를 받지 않는 가게도 많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결제가 모바일로 이루어졌어요. 저는 일본에서 가져온 현금을 환전했지만 정작 사용할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어느 날 한국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갔다가 배가 너무 불러서 음식을 남겼어요. 한국 친구가 자연스럽게 직원에게 포장해 주세요라고 말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남은 음식을 포장해가는 문화가 거의 없거든요. 신기한 마음에 이유를 물어봤죠. 남기면 아깝잖아. 집에 가져가서 먹으면 되지. 순간 머리를 얻어맞은 느낌이었어요. 일본은 철저한 규칙과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나라예요. 그래서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남기면 조용히 두고 가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편리함이 우선이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너무나 당연한 듯 자연스러웠어요. 한국에 머무르면서 가장 놀랐던 건 한국 친구들의 솔직함이었어요. 일본에서는 감정을 속으로 숨기는 게 미덕이에요. 불만이 있어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싫어도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 게 일반적이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전혀 달랐어요. 한국 친구들은 불편한 게 있으면 바로 말했고 싫으면 싫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이 문화가 너무 당황스럽고 낯설었어요. 그렇게 말해도 돼? 라고 걱정했지만 한국 친구들은 오히려 웃으며 말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낫지 않나? 그래야 서로 오해도 없고. 그 말을 듣고 생각해봤어요. 일본에서는 속마음을 숨기고 참는 게 미덕이라지만 사실 속으로 쌓인 불만은 결국 터져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고 해결해요. 그게 더 건강한 방식이 아닐까? 그렇게 교환학생 생활이 몇 개월 지나면서 저는 점점 한국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지게 됐어요. 일본보다 더 발전된 IT 시스템, 실용적이고 편리한 생활 문화, 솔직하고 직설적인 커뮤니케이션 방식. 그러던 어느 날 학교 도서관에서 한국 친구가 저에게 물었어요. 미유야,
일본에서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뭐라고 배워?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위안부 문제. 일본에서는 그 주제를 깊이 다루지 않았어요. 교과서에서는 몇 줄 정도 짧게 언급되었을 뿐 자세한 내용은 배운 적이 없었죠. 제가 아는 건 옛날에 있었던 일이고 일본 정부가 이미 보상했으며 한국이 계속 문제 삼고 있다는 정도였어요. 그런데 한국 친구의 표정을 보니 마치 제가 중요한 걸 모르고 있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일본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 순간 당황했어요. 일본에서는 그냥 예전에 있었던 일이라고만 배웠어. 그렇게 대답하면서도 뭔가 찝찝했어요. 그날 밤, 저는 인터넷에서 위안부를 검색했어요. 한국 사이트뿐만 아니라 일본 사이트에서도 찾아봤죠. 한국 사이트에서는 일본군이 강제로 소녀들을 끌고 갔다는 기록과 피해자들의 증언이 넘쳐났어요. 일본 사이트에서는 자발적으로 따라간 여성들이라는 주장과 함께 한국이 과장하고 있다는 글들이 많았어요. 누구의 말을 믿어야 할까요? 결국 저는 직접 자료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쟁기념관과 위안부 할머니들이 계시는 곳을 방문했어요. 그곳에는 일본군이 위안부를 모집한다는 공식 문서, 피해자들의 증언, 당시 촬영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저는 그 사진들을 보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사진 속 소녀들은 일본군에 의해 끌려가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과 절망이 가득했죠. 피해자들의 증언을 들으면서 저는 충격과 수치심을 동시에 느꼈어요. 일본에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들이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이 아니었어요. 위안부 문제를 조사하면서 저는 일본의 또 다른 과거를 알게 되었어요. 일본의 강제징용 등 한국이 일본의 식민 지배 아래서 겪은 끔찍한 일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일본은 한국에게 엄청난 잘못을 저지른 나라였어요.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믿었던 일본과 제가 지금 보고 있는 현실이 너무 달랐어요. 도대체 어느 쪽이 진실일까요? 계속해서 자료를 찾아보며 생각했어요. 일본이 정말 반성했다면 왜 아직도 피해자들이 사과를 요구할까? 일본이 정말 떳떳하다면 왜 역사 교과서에서 이런 내용을 숨길까? 한국에서는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들을 일본에서는 배우지 못했다는 사실이 처음엔 혼란스러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저를 분노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내가 일본인이라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6개월을 보낸 후 저는 다시 일본으로 돌아갔어요. 한국에서 교환학생으로 지내는 동안 저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일본에서 배우지 못했던 역사였죠. 저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이 모든 걸 접했고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과거를 숨기고 있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믿어왔던 일본의 도덕적 우월성이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처음 한국에 가기 전에는 일본이 최고라고 믿었지만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면서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되었어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일본이 답답하게 느껴졌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봤던 최신식 시스템과 빠른 입국 절차를 경험한 탓일까요? 나리타 공항은 한눈에 봐도 낡았고 출입국 심사도 오래 걸렸어요. 지하철을 탔어요. 한국에서는 와이파이가 빵빵하게 터졌는데 일본 지하철에서는 인터넷이 아예 안 됐어요. 환승도 불편했고 자동 결제 시스템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어요. 한국에서는 간단하게 휴대폰으로 결제할 수 있었는데 일본에서는 여전히 현금을 쓰는 가게가 많았어요. 일본에서의 생활이 점점 불편하게 느껴졌어요. 한국에서 경험한 편리함이 너무 강렬해서 일본의 낡은 시스템이 더욱 눈에 띄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분위기가 달랐어요. 일본에서는 누구나 조용하고 남의 눈치를 봐요. 회사에서도 학교에서도 가게에서도 사람들은 불편한 기색을 숨기죠. 게다가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한국에서는 불만이 있으면 바로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격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하지만 일본에서는 분위기가 달라요. 이건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도 아무도 문제를 지적하지 않죠. 그냥 참고 넘기는 게 미덕이다라는 태도가 너무 당연했어요. 저는 이런 일본 사회가 답답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일본 직장에서의 면접. 한국에서의 교환학생 경험 덕분에 저는
일본에서도 좋은 기업에 지원할 기회가 있었어요. 하지만 면접을 보는 동안 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어요. 면접관들은 저에게 한국에 있었던 경험이 좋다고요? 한국식 사고방식을 가지고는 일본에서 적응하기 힘들 텐데, 일본 기업 문화에 제대로 적응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어요. 무조건 회사 말에 따라야 한다는 거네요. 면접관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했어요. 일본 사회에서는 개인 의견보다는 팀워크가 중요합니다. 한국에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는 문화가 있지만 일본에서는 분위기를 읽고 조용히 따르는 것이 미덕이죠. 일본 사회는 눈치 보는 문화, 문제를 지적하지 않는 태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게 당연한 나라였어요. 저는 이런 사회에서 계속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끔찍하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일본이 아니라 한국에서 취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취업 준비를 하면서 저는 한국에서 구직할 방법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마침 한국에서 만난 친구가 도움을 줬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인 채용이 생각보다 활발했고 일본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회사도 많더라고요. 일본에서는 경력이 없으면 취업이 힘들지만 한국에서는 능력이 있으면 바로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에서 면접을 보러 갔을 때 면접관들은 저의 경험과 능력을 평가했지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연차가 짧다고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한국에 있는 한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게 되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빠른 속도였죠. 한국에서 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일본보다 한국이 훨씬 편리하고 삶의 질이 높다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솔직했고 답답한 위계질서 없이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일할 수 있는 점이 너무 좋았어요.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일본을 점점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동안 일본에서 믿고 있었던 자부심이 결국 허상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고 말았죠. 한국에서의 생활이 어느 정도 자리 잡히고 회사에도 적응해가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출근 전 뉴스를 확인하는데 익숙한 단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일본, 기록적인 폭설, 주민들 고립. 자세한 내용을 보기 위해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기사를 읽다가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오모리현, 적설량 9m 돌파. 일본 기상청 예측 실패. 후쿠시마 12시간 만에 124cm 눈 내려 역사상 최고 기록. 정부 대응 미흡. 주민들은 스스로 삽들고 눈 치워야. 어쩐지 익숙한 패턴이었어요. 일본은 태풍이나 지진 같은 자연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나라예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정부의 대응은 항상 늦었어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움직여야 하는데 일본 정부는 그저 주의하세요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죠. 일본은 선진국이라면서 정작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대응이 너무 느려요. 아니, 느린 걸 넘어서 거의 방치 수준입니다. 일본에서 살 때는 이런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다르게 보였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구조대가 투입되고 정부가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을 자주 봤거든요.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어요. 일본 뉴스에서는 피해 상황보다 다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일본의 폭설로 인한 교통사고 급증, 외국인 운전자 문제 심각, 한국인 관광객들, 빙판길에서 사고 유발, 한국인들에게 국제면허 발급을 막아야 한다는 여론 확산.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폭설이 내린 건 자연재해인데 그 책임을 한국인 관광객에게 돌린다고. 일본에 온 한국인들이 렌터카를 이용하다가 사고를 냈다고. 이건 말도 안 되는 억지였어요. 한국 관광객이 운전하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번 폭설로 인한 피해의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 정부의 미흡한 대응이었어요. 일본 내 도로 제설 작업이 늦어지면서 길이 빙판처럼 변했고 그런 상황에서 일본인 운전자도 사고를 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독 한국인 관광객만을 문제 삼고 있더라고요. 이제는 패턴이 보였어요. 일본에서 큰 문제가 생길 때마다 정부는 국민들의 불만을 외국인에게 돌렸어요. 특히 한국을 타깃으로 삼는 경우가 많았죠. 그때 친구에게 메시지가 왔어요. 미우, 일본 뉴스 봤어? 또 한국 탓하던데. 내가 일본에서 왔다고 하면 요즘 한국 사람들 반응 안 좋을 수도 있겠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맞아요. 저는 일본인이었어요. 그리고 제 나라가 또 한국을 탓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엄청난 수치심을 느꼈어요. 폭설 사태 이후 저는 일본 뉴스 보도를 더 자세히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혹시 내가 너무 과민 반응한 걸까? 하지만 며칠 후 또 다른 뉴스가 저를 경악하게 만들었어요. 일본 쌀 부족 사태, 외국인 관광객 때문. 순간 눈을 의심했어요. 폭설을 한국 탓으로 돌리더니 이번에는 쌀 부족을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라고 한다고요? 일본 내 여러 언론사들이 보도하고 있었어요. NHK에서는 외국인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초밥과 기타, 쌀 요리 소비가 증가해 일본 내 쌀 공급이 부족해졌다고 했어요. 일본 농림수산성 관계자도 최근 관광객들이 일본 음식을 많이 소비하면서 쌀 수요가 예상보다 증가했다고 말했죠. 저는 너무 황당해서 쌀 소비 관련 데이터를 찾아봤어요. 그리고 곧바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연간 쌀 생산량은 오히려 증가했다. 하지만 유통업체가 매수한 쌀의 양이 줄어들면서 시장에서 공급이 부족해졌다. 쌀 부족의 원인은 생산량 감소가 아니라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였다. 그렇다면 문제는 관광객이 아니라 일본 내 대형 유통업체나 정부의 정책 실패였어요. 이게 일본의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국민들의 불만이 높아질 만한 문제가 생기면 절대 정부의 잘못이라고 하지 않아요. 대신 외국인을 희생양 삼아요. 저는 한국에서 몇 년을 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한국과 일본의 가장 큰 차이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 아니면 숨기려고 하느냐였어요. 일본은 고유한 질서의 나라라고 불려요. 사람들은 불만을 쉽게 표출하지 않아요. 정치인들도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비판을 받는 경우가 적죠. 이런 문화 속에서 일본 정부는 아주 교묘하게 국민들을 속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란 저는 이런 구조를 전혀 몰랐어요. 아니, 오히려 일본이 특별한 나라라고 믿고 있었어요. 이제는 너무나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일본은 변하지 않아요. 변할 생각도 없어요.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숨기고 남에게 떠넘기는 방식이 몸에 배어 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일본이 언제부터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을 속였을까요? 최근의 일이 아니라 일본 사회 깊숙이 자리 잡은 본능적인 생존 방식이 아닐까? 그 생각이 떠오르자 저는 과거 일본이 저지른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너무나 충격적인 사건 하나를 알게 되었습니다. 1923년 간토 대지진과 조선인 학살. 저는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처음으로 이 사건을 접했고 그 실체를 조사하기 시작했어요. 1923년 9월 1일, 일본 간토 지역에서 진도 7.9의 대지진이 발생했어요. 피해 규모는 엄청났더라고요. 도쿄와 요코하마 일대가 무너졌고 약 10만 명이 사망했대요. 하지만 이 재난 속에서 일본 정부는 터무니없는 발표를 했어요.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고 방화를 하고 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대지진으로 일본이 혼란에 빠지자 정부는 국민들의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기 위해 거짓된 소문을 퍼뜨린 거죠. 조선인들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거짓 뉴스가 순식간에 퍼졌고 일본인들은 그 말을 믿었어요. 그 결과 조선인에 대한 무차별 학살이 시작됐어요. 조선인을 죽여라. 이들은 일본을 망치는 악마다. 그렇게 해서 죽어간 조선인의 숫자는 1만 명이 넘는다고 해요. 일본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방조했어요. 심지어 경찰과 군대까지 조선인을 체포하고 살해하는 데 가담했다는 기록이 남아있었죠. 더 충격적인 건 이 사건 이후 일본 정부가 취한 태도였어요. 그런 학살은 없었다. 소수의 불미스러운 사건이었을 뿐이다. 조선인들이 폭동을 일으킨 것이 문제였다. 100년이 지난 지금도 일본 정부는 이 사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교과서에서도 제대로 다루지 않고 심지어 조선인들이 먼저 문제를 일으켰다는 식으로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간토 대지진 당시 조선인 학살을 주도했던 건 일본 정부였지만 그 학살을 실행한 건 평범한 일본 국민들이었어요. 그들은 정부가 뿌린 거짓말을 믿고 조선인들을 죽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 사회는 똑같아요. 일본 국민들은
여전히 정부의 거짓말을 믿고 외국인을 비난해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일본은 똑같아요. 한국에서는 역사를 왜곡하지 않아요.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배우죠. 하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여전히 과거를 감추고 국민들에게 거짓된 자부심을 심어주고 있어요.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은 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일본으로 돌아갈 생각은 없어? 저는 단호하게 말해요. 없어. 절대로 돌아가지 않을 거야. 그리고 저는 더 이상 이대로 침묵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일본인으로 태어난 것이 부끄럽고 한국인들에게 미안해요. 일본은 한국에게 너무 많은 잘못을 저질렀어요. 과거에 조선을 식민지로 만들었고 수많은 사람들을 착취했어요. 일본군 위안부라는 이름 아래 여성들을 고통 속에 몰아넣었죠. 강제징용으로 많은 한국인들을 끌고 가 가혹한 노동을 시켰어요. 전쟁이 끝난 후에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고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역사적 사실을 부정하고 심지어 한국이 억지 주장을 한다고 비난하고 있어요. 그리고 일본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고 있죠. 저는 일본이 더 이상 거짓말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럴 가능성은 희박해요. 저는 한국에서의 삶을 선택했어요. 일본은 변하지 않겠지만 저는 변할 수 있어요. 일본이 저지른 잘못을 인정하고 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한국인들에게 조금이라도 진심을 전하고 싶어요. 정말 진심으로 미안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했던 일들, 저는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오늘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더 재미있는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감동탐험이었습니다.